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보고 자란 것이 있어서 그런지 게으름을 피우거나 할 일을 미루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요식업을 꾸준히 해오셨거든요. 아시겠지만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친정 부모님은 하루가 너무 길어서 항상 잠을 잘 시간도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도 1년에 3, 4일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어릴 때는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요식업이다 보니 쉬는 날도 거의 없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셔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지쳐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특히 고깃집을 하다 보니 손님들 고기를 구워주다가 여기저기 화상을 입기도 하고 옷에 기름때가 져서 빨래를 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성실하게 장사를 이어가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여기저기 소문이 나면서 식당 체인 문의가 많아지게 되었고 고기 납품부터 식당까지 전부 다 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벌어들일 정도로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친정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필요한 서류가 생겨서 우연히 세무서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남편과 제가 세무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겁을 많이 먹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고 남편이 옆에서 달래주더군요. 직원들이 금방 꺼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당시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온 후 정신이 없다 보니 남편에게 감사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인사 한번 못하고 나온 게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음료를 들고 찾아갔고 다행히 점심을 먹고 세무서로 들어오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 늦었지만 고맙다고 인사를 했었죠. 이게 인연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를 계기로 저희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도 꽤 잘 통했고 산 타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까지 있더라고요. 이전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금방 헤어졌었는데 남편과는 잘 맞아서 그런지 4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만나서 그런지 밖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된 이후로 자주 왕래를 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물론 처음에는 시어머니 인상이 강한 편이고 목소리도 큰 편이라 혹시나 저를 싫어하실까봐 겁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예상외로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유난히 저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결혼을 할 때가 되니 저희 집안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편 직업인 공무원은 아무리 봐도 월급이 적은 것 같다며 우리 아들이 예쁜 며느리감으로 잘 골라왔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집안의 딸인 저와 결혼까지 시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면서 너무 다행이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약 6개월 뒤 저희들은 무사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애 4년을 하면서 매일같이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되기를 꿈꿨으니까요. 그러나 지인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반드시 변한다고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아내 바라기였고 엇나가는 것 하나 없이 가정에 충실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둘 사이에 정말 신기하게도 결혼 2년 만에 예쁜 쌍둥이 아가들도 찾아와 줬어요. 그런데 너무 행복하면 불행도 금방 다가온다더니 결혼한 지 3년 반이 지났을 무렵에 친정 부모님의 사업이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이 납품하는 고기가 여름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채지 못하고 체인점에 그대로 납품을 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어요. 각 체인점 사장님들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보내주는 고기의 품질이 항상 좋았으니 당연히 의심 없이 받아온 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고기를 드신 손님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곧바로 사과 후 보상까지 진행했음에도 여기저기 소문이 나 저희 체인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요. 인터넷이며 지역 커뮤니티에는 친정 부모님 가게를 지목하는 좋지 못한 글들이 돌아다니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체인점 사장님들에게도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손해는 문제의 발단이 된 친정 부모님이 끝까지 책임지기로 했다더군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납품한 고기를 먹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손님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체인점이 많아진 만큼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졌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친정부모님은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지방에 살고 있는 고모도 상황을 알게 된 후 일부 금액을 부담해 주셨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심각할 정도로 빚이 많아졌고 살고 계시던 집과 운영하시던 음식점까지 팔아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저도 딸인데 친정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친정부모님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인터넷에 친정부모님 음식점에 대한 안 좋은 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장인 장모님 소식 들었다면서 본인도 가족인데 진작 이야기하지 왜 끙끙 앓고 있었냐고 했죠. 그러면서 괜찮냐고 오히려 제가 더 놀랐을 것 같다면서 옆에 붙어서 달래주었어요. 또 누구에게나 시련은 생기기 마련이라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하면 된다면서 위로를 해주었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옆에서 위로와 걱정을 해주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옆에서 달래주다가 제가 눈물을 멈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처가댁 도와드리는 것은 어떨까?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내가 사위인데 장인 장모님 일에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집부터 가게까지 모조리 다 팔아서 빚 갚고 계신다면서. 지금 부모님 앞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 나 너무 마음 아파 죽겠어, 여보.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하면 돼. 집이랑 가게를 팔았으면 장인 장모님 가실 곳이 없을 텐데 지금 어디 계셔? 이사를 하신 거야? 일단 어제 집에 있는 짐들은 다 빼서 주변 지인 집에 잠시 맡기셨다고 하더라고. 큰 짐들은 중고로 팔아 넘겼고. 그래도 다행히 가게는 이번 달까지만 비워주면 된다고 해서 안에 있는 쪽방에서 지내고 계셔. 아휴, 가게 안쪽 방에서 두 분이 지내시기에는 너무 좁을 텐데. 여보, 일단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월세집이라도 얻어드리자. 그리고 우리 집도 팔아서 장인 장모님 빚 갚는 데 보태면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집까지 팔아버리면 어떡해. 애기들도 있는데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그래도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열심히 살면 돼. 집 문제는 해결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여보. 정 안 되면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자.
어차피 당신 엄마랑 사이 좋은데 당연히 받아주시지 않을까? 정말 고마워, 여보.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던 집을 팔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셋집이라도 구해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친정 부모님 빚을 갚는 데 도와드리게 되어서 상황상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평소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셨기에 당연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살던 집까지 정리를 하고 오갈 데 없어 시댁에 들어가니 생각지도 못했던 지옥의 문이 열렸죠. 시어머니가 이전과는 다르게 저를 아주 못살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친정집의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그렇게 잘해주시던 시어머니가 집안이 망해서 시댁으로 들어가니 180도 돌변해서 악마보다 더 악마처럼 변했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간 후부터 시어머니는 말투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귀한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친정이 망하니 제 이름 한 번을 제대로 불러주시지 않고 야 아니면 너로 지칭해서 부르시더군요. 심지어 첫 손주라면서 쌍둥이를 그렇게 좋아라 하시더니 시댁에 들어가니 본체 만취하셨어요. 한 번은 식구들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메뉴로 비빔밥을 할까 해서 여러 가지 나물을 무치고 계란 후라이까지 예쁘게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이 다 되었을 때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네 친정이 망해서 돈이 없다 해도 네 남편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풀떼기만 먹이고 싶냐? 예, 그리고 나는 이가 부실해서 이런 질긴 시금치 같은 나물은 먹지도 못한다. 너는 시엠이 쫄쫄 굶어 죽이려고 이걸 밥이라고 해놨어? 어머니 죄송해요. 냉장고에 나물이 있길래 비빔밥 해먹으면 될 것 같아서 만들었던 건데 내일부터는 저녁 제대로 만들 테니까 이번만 비빔밥 드시면 안 될까요?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없으면 장을 봐서 했어야지. 너 그동안 귀한 우리 아들 이렇게 먹이고 살았냐? 안 그래도 멸치처럼 마른 애라 고기 반찬은 꼭 있어야 하는데. 온통 풀떼기만 내놓았으니? 우리 아들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어째? 아니에요, 어머니. 평소에 고기도 잘 해먹여요. 내일은 남편이랑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불고기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아휴, 이미 차린 거 버릴 수도 없고. 배고프다. 빨리 밥이나 퍼서 내와라.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너무 황당하고 서러웠지만 일단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틀어지면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서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비빔밥에 들어가는 시금치가 질기다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갈빗대도 뜯어서 드실 정도로 치아가 정말 튼튼하세요. 저희 친정이 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소고기며 갈비탕이며 못 드시는 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트집 잡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분간 시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드리기로 했죠. 저는 우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밥그릇에 식구들 밥을 퍼서 먼저 식탁으로 옮겨놓고 마지막으로 저의 밥을 퍼서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저의 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게 저의 밥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뭐가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일단 맞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대답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가지고 압력밥솥 앞으로 가더니 멀쩡한 밥을 다 덜어내고 밑에 눌러붙은 탄밥을 싹싹 긁어 담으시더군요. 원래 제가 따로 살았을 때는 전기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잘 했었는데 압력밥솥은 처음 사용하다 보니 그날따라 밥이 조금 탔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이때다 싶어 저를 괴롭히셨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몰라서 물어? 너는 멀쩡한 밥 먹을 자격 없다. 원래 진망한 거지들은
이런 탄밥 하나에도 감사하며 먹어야 하는 거야. 어차피 오늘 메뉴는 비빔밥이라고 하니 고추장 넣으면 맛은 괜찮을 테니까 이거 먹어라.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친정일을 끝까지 도와주었던 남편을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항 한번 못하고 주시는 밥그릇을 받아 식탁에 올려놓은 후 밖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남편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너무 고프다면서 정신없이 식사를 하더군요. 저도 일단 아무렇지 않은 듯 탄 누룽지에 고추장을 넣고 밥을 비벼보았는데 밑에 눌러있는 탄 누룽지다 보니 제대로 섞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눈치채면 미안해할 것이 뻔하고 저도 눈칫밥 먹는 형편이라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어요.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음이 풀리면 점점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겨우 잠들어 있는데 시어머니가 새벽 일찍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장을 보러 가야 하니 저한테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아이들이 깨서 울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옆에 남편이 자고 있으니 괜찮겠지 싶어서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 장을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3배 이상으로 음식 재료들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저와 남편 모르게 친척분들을 집에 초대하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친척들에게 제대로 대접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갑자기 당일에 손님 초대 통보라니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했어요. 어머니, 그럼 오늘 집에 친척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가까이 살고 계시는 둘째 이모 식구분들 오시는 건가요? 그래, 오랜만에 연락해서 오라고 했더니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친척들까지 얼굴이나 보자며 온다고 하더라. 아마 다 모이면 20명 정도 될 것 같다. 20명이요? 그 많은 음식을 어머니랑 저 둘이서 하는 거죠? 너는 거기다 나를 왜 끼워 넣냐? 며느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네가 다 해야지. 네? 어머니, 저 많은 음식 할 자신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야, 나는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1년에 제사 음식 5번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했다. 그때 집에 친척들이 한두 명 모였는 줄 아냐? 자그마치 집에 모이는 친척들이 30명이 넘었어. 너도 괜히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장 봐서 음식해라. 그리고 나는 잡채랑 갈비 좋아하니까 그거 하고 남자들은 술안주로 추어탕 찾을 테니 그것도 무조건 해라. 알았냐? 시어머니의 말씀에 결국 저는 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게다가 손이 많이 가는 잡채며 갈비, 그리고 술안주로 드실 추어탕까지 빼놓지 않고 해야 했죠. 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추어탕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손질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구매하셨고 집에 도착한 저는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서 끙끙대며 만져본 적도 없는 미꾸라지를 손질해 추어탕을 끓여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음식 준비를 하는 것에만 매달렸어요.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되어 친척분들이 집으로 찾아오셨죠. 퇴근한 남편도 미리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인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황당해했지만 어른들이 계시다 보니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인사하고 술 한 잔씩 따라드리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하루 종일 음식을 하느라 몸이 천근만근했어도 오랜 시간 걸려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으니 시어머니도 분명히 칭찬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척분들이 있는 곳에서 힘들게 끓여낸 추어탕에
소금을 잔뜩 넣었는지 너무 짜고 잡채가 윤기 나지 않아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분 좋은 말씀 한마디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친척분들도 며느리가 인정 한번 못 받으면 되겠냐며 시어머니한테 요리 배우라고 한마디씩 거드셨죠. 누구보다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좋지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힘이 빠지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남편이 일찌감치 저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던 듯 싶더라고요. 친척분들이 오신 날 퇴근하고 와서 은근히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친척분들이 집으로 가신 후 집안 정리까지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저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고생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달래주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조만간 월세방을 얻어 나가고자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의 말 한마디에 굳어있던 마음이 사르르 녹더군요. 살던 집까지 팔아 친정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도 제 눈치를 보는 남편을 보니 시어머니가 어떤 악마 같은 행동을 해도 끝까지 버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시지 않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쓰리거나 복부 팽만감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체중도 과도하게 줄고 최근에는 식욕부진도 생기다 보니 몸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을 하면서 시간 날 때 돈이 들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별것도 아닌데 돈까지 써가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돈 들여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분명히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하실 것이 뻔했거든요. 그리고 친정이 망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위장염 같은 질환이 생겨 불편함이 잠깐 있는 거라고 지레짐작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불편함은 꽤 오래 지속되었고 결국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의 말대로 건강검진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은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위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믿기지 않겠지만 암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죠. 40대를 눈앞에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다른 것도 아닌 암이 저에게 생겼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진일 수도 있고 저는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판정하기 어려운 암도 아닐 뿐더러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시경을 할 때 일부 조직을 떼어내 정밀 검사까지 했다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다행히 저는 다른 곳에 전이도 없고 2기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암이라는 단어에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암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참을 말없이 멍하니 앉아있던 저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며 달래주시면서 암이 퍼지기 전에 빨리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료 예약을 잡고 가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진료실을 나와 예약을 잡은 후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남편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위암 소식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 일하느라 정신없을 시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방금 위암 판정을 받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남편은 크게 놀랐는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마음을 다 잡았는지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집이 망하고 시댁살이까지 당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일하는 사람 붙잡고 계속 전화를 이어갈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의 마음도 모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시애미가 있는데 며느리가 오전 내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저는 몸도 좋지 않은데 괜히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하기 전에 얼른 방에 들어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병원에 다녀왔다며 죄송하다고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제가 아파 보이긴 했던 것인지 웬일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하시지 않더군요. 몇 시간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하원했고, 남편도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위안 판정 소식을 말씀드렸냐고 묻더군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말씀드릴 테니 시어머니 방으로 같이 가자고 했죠. 시어머니 반응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어차피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알려야 하는 일이니 별말 없이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덤덤하게 시어머니에게 위암 소식을 알렸고,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신 듯 보였죠.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한동안 아무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남편은 가만히 있고 제가 직접 대답을 해보라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예,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위암 판정 받은 게 정말이냐? 나 골탕 먹이려고 괜히 없는 말 전하는 거 아니고? 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위암 판정 받고 왔어요. 얘기래요. 그래?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얼마나 살 수 있냐는 질문이 여기서 왜 나와? 치료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오래 살아야지. 쌍둥이들도 있는데. 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암이 무슨 환절기 감기냐? 아무리 이기라고 하지만 항암 치료인가 그거 받아도 소용없는 사람 널리고 널렸다는데? 아, 만약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래? 막말로 저 세상 가면 너 순식간에 호랍이 되는 거야. 애가 없으면 모를까? 아, 쌍둥이까지 싸질러 놓고 네 인생 어쩔래? 호랍이는 무슨 호랍이? 정민이 아직 죽을 날 받아놓은 시한부 아니고 병원에서도 치료만 잘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는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저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와버렸어요. 매번 제 편에 서서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해주는 착한 남편을 보며 괜히 못된 병에 걸린 제가 밉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괜히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방에서는 당장 저랑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쉬며 오히려 저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노발대발 하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혹시나 큰 싸움이 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죠. 그러니 제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구박을 하셨어요. 쌍둥이들 밥을 먹이고 있는데 괜히 애들한테 안 좋은 기운 옮기면 답도 없다며 직접 먹게 교육시키라고 하시고, 빨래를 할 때에도 식구들 옷만 세탁기에 돌리고 제 옷은 따로 손빨래를 하라고 했죠. 몸도 안 좋은데 반항할 기운도 없어서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밖에 있는 수도가에서 손빨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만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와 당장 이혼하라면서 소란을 피우더군요. 그러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하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해버렸죠. 그러자 한 번은 항암 치료를 받고 몸에 힘이 다 빠진 채로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큰 가방 하나를 던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어볼 기운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금방 누그러지시겠지 싶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황당했는지 멀쩡한 가방을 왜 던지냐고 물어보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저에게 당장 남편과 이혼 도장 찍고 짐 가지고 나가라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가방이 제 앞에 던져진 순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이 놀랍지 않았죠.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이가 없었는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자꾸 이런 행동을 하면 매달 드리고 있는 생활비와 용돈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식구들만 데리고 가서 숨어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약간 움찔했던 것인지 조용히 마당에 던져진 가방을 주워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의 말에 겁이 났던 것인지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고 잘 해주시더군요. 본인의 의지는 아닐 테고 남편이 강하게 나가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일 테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니 걱정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식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일 항암 치료 아니냐고 일 때문에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내가 같이 가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토끼 눈을 하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더니 네 남편이 못 간다는데 어쩌냐 나라도 따라가야지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제안에 놀라기는 했지만 남편도 보호자 없는 게 걱정된다고 해서 함께 가기로 했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했고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와는 달리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정민아, 너 필요한 거 없냐? 주사 맞고 있으니 움직이기 힘들 테니까 뭐 물이라도 사다 줄까? 괜찮아요.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어머니 제가 카드 드릴 테니까 어디 가셔서 점심이라도 드시고 오세요. 이거 시간 꽤 오래 걸려요. 나는 됐다. 너 이러고 있는데 혼자 무슨 재미로 밥을 먹고 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뭐. 어머니 배고프실 텐데요. 아니면 지하에 빵가게 있던데 거기 가셔서 욕이라도 하고 오세요. 너 그러지 말고 이거 치료 끝나면 나랑 어디 좀 가자. 네? 어디 가시려고요? 저 항암 치료 끝나면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졸음오고 어지러운데요. 쌍둥이도 있는데 빨리 나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서 암 치료로 유명한 곳을 찾아냈다. 어머니, 여기도 암 치료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이제 와서 병원 옮기면 치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병원 아니고 산에 있는 무슨 절이라고 하더라. 정말로 암 치료로 유명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져야 본전 아니겠냐? 결국 저는 항암 치료 후 고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자꾸 어지럽고 졸음이 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어딘가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택시가 올라갈 수 없으니 입구에서 내려 걸어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1시간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 저도 의심 없이 산을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올라가 보니 제대로 된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야산이더군요. 그래도 가파르거나 하지는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오히려 이런 산을 오르실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집에 있는 뒷산을 다녔다고 하더니 힘들지도 않은지 정말로 쭉쭉 올라가시더군요. 반면에 저는 아프기 전에 남편과 종종 산행을 다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20분 정도 시어머니를 따라 겨우 올라갔는데
누가 쉬려고 만들어 놓았는지 작은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잠시만 쉬고 가자고 했죠. 시어머니는 이 정도면 동산인데 뭐가 힘드냐면서 투덜대시더니 결국 저의 뜻에 따라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시더군요. 몸이 천근만근이라 잠시 누워서 쉬었다 가야지 했었는데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곧 해는 질 것 같이 어두웠고 시어머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전화라도 해봐야지 싶어 휴대폰을 찾았죠. 그런데 가방에 있던 핸드폰이랑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휴대폰은 몰라도 평소 카드는 잃어버릴까봐 안쪽 주머니에 넣어놓는데 없어진 것을 보니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가신 것 같았어요. 안쪽 주머니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모르는 사람이 꺼내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을 때 점심 사드시라고 하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드렸거든요. 그때 보시고 가져가신 듯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 시어머니가 일부러 나를 이곳에 데려와서 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어두워지는데 산은 내려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행히 산 초입에 가까운 곳이 있었고 한숨 자고 나서 체력이 회복되었는지 아니면 급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금방 차들이 보이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일단 누구에게라도 연락을 해야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다들 모른 척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곳에 차를 세우더니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휴대폰을 주시더군요. 시간을 보니 남편이 퇴근하기 전인 것 같아서 친정엄마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죠. 시어머니가 어떤 야산에 나를 버리고 갔다고 이곳 주소를 모르는데 데리러 와달라면서요. 다행히 착한 여성분이 위치를 알고 있어서 전화를 받고 말씀을 해주시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성분의 차에 타서 부모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퇴근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죠. 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폭발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그런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같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도와주신 여성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남편 차를 타고 친정 부모님이 지내고 계신 월세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픈 며느리에게 왜 이런 몹쓸 짓을 하냐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던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네 공무원 그만두고 식당 차릴 생각 없나? 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무원을 그만두라니요. 지금은 일이 잘못되어 식당이 망했지만 나 한때는 연매출 80억까지 벌었던 사람이야. 내가 자네한테 가지고 있는 비밀 레시피를 모두 전수해주겠네. 그러니 공무원 그만두고 식당 한번 차려봐.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인데 쉽게 관두기가. 내가 자네한테 괜히 이런 제안을 하겠나. 공무원 관두고 집 나와 식당에 차리던지 아니면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나 우리 딸 야산에 버린 사돈집에 도저히 못 보내겠네. 남편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굳은 결심을 하고 친정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연을 끊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식당 차릴 거라는 남편의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네가 엄마 버리고 나가 식당을 성공시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악담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모든 비법 레시피를 전수받았고 식당을 차려
3년 만에 연매출 50억을 넘겼어요. 이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맛집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남편은 장인어른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부모님 앞으로 남아있던 빚까지 모두 청산해 주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저는 남편 덕분에 정말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 부모님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며 모든 유산을 받은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냐고 물으니 TV 방송을 보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손을 잡더니 이제 성공했으니까 부모인 본인에게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를 야산해버리고 남편에게 악담을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다니요. 양심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영 끄는 거 아니었냐고 본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효도할 필요가 있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드러눕더니 친정부모 망했다고 본인에게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냐면서 성공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내쫓았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돈 줄 때까지 매일같이 찾아올 테니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빌붙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장사를 방해하고 휴식 시간에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니 남편도 참다가 한계가 왔는지 다시 한 번만 오면 경찰을 부를 테니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전에는 본인이 잘못했다면서 저희 두 사람이 집을 나간 이후에 용돈까지 끊어버리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눈앞에 나타나면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하면서 가차없이 내쫓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내기 어렵겠다 생각했는지 이후부터는 정말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여전히 가게는 장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저희 쌍둥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는 위암 완치 판정을 받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약을 먹으며 관리 중에 있어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얼마 전 다른 지역에 2호점을 내서 제 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 남편에게 진 빚을 갚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쯤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본인이 했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시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눈앞에 평생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